지금 정말 봐야 될 영화, 좋은 영화들 추천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하고 환율이 정상화된다고 하면서 지금 한 14일 지나왔는데요. 네. 영화업계는 어떤가요? 환율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죠. 아, 네. 그러나요? 그래서 왜? 1,500원대.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수입하는 사람들이나 외화가 있구나. 맞아. 그리고 한국 영화를 해외로 보낼 때도 그 달러로 이제 주거든요.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환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외화 부분이고 영화 부분인데 힘들었죠. 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염 사태가 정리되기 이전에 그 사이에 뭐 영화와 관련된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은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 손해 본 거예요. 아, 다들 그럼요. 올라간 환율로 계산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네. 선생님도 들꽃 영화제는 국내에서 하니까 별 네. 문제 없겠지만 쌍파울로 그렇죠. 브라질에서 하는 거는 브라질에서 한국 영화사에 돈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영화사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겠지만. 네, 그렇네요. 그렇죠. 달러로 한자로 받으니까. 네. 브라질에서 이제 하는 저 같은 한국 쪽 사람들 파트너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건 원화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달러로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코로나 때 정말 극장 망한다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회복은 다 안 된 거겠죠. 미국하고 유럽은 회복됐어요. 아, 그런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0% 회복이 됐고요. 한국이 유독 회복이 늦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요? 복원력이 늦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극장에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쪽,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OTT 쪽으로 바뀌고 있거나 네, 이것이 네. 융합되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매체 변화가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형식이어서 맞아요. 아마 그것의 적응 기간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그널은 되게 안 좋은데요. 한국 영화가 안 좋아요. 퀄리티가. 이제 저는 이거를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해보니까 영화계에 오래 있어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좋아졌다가 잘 되는 사이클이 있고 정점 됐다가. 쳤다가 내려가서 또 아래 꼭지점 치고 네. 바닥치고 다시 올라오고만 이런 어떤 그런 사이클을 항상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정밀하게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10년 주기설 같은 거 쓰기도 했었어요. 10년마다 항상 이런 기복이 생기니까. 오동진의 10년 주기설. 왜냐하면 이제 90년대 IMF, 2000년대의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등등 해갖고 10년 주기설에 따라서 영화 산업이 요동을 쳐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산업이 요동을 칠 때 같이 뭐가 결합되냐면 퀄리티의 난조를 보일 때가 있어요. 영화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영화가. 이때 정말 바닥쳐요. 그래서 최근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왔던 영화들이 그렇게 그다지 뛰어난 영화들이 많지 않았던 없더라. 거. 기대했던 미키 세븐틴은 우리 영화도 아닙니다만 워너브라더스 영화고 어쨌든 그런 등등의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미키 세븐틴이 정말 관객들한테 엄청난 반응을 얻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어떤 호응이 좋았다면 영향을 줬겠죠.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나 분수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약간 모자라기도 했었고, 나머지 영화들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좀 한심할 정도로 안 좋아요. 그게 영화 퀄리티가, 영화의 어떤 수준이 그렇게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지 하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작 환경? 제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처럼 주먹구구를 할 수 없는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이 도입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랄까 약간 작가 정신이 나이브해졌다고 할까요? 잘 된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관객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장르 영화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장르 영화는
비교적 천편일률적인 그런 어떤 규격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죠. 공식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부응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 영화를 찾는 관객들의 수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뭐 핑계 댈 거 없고요. 네. 일단 영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아 이런 영화 나왔어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영화 찍는구나. 요즘에 어떤 젊은 감독들이 또는 요즘에 그 한국 영화 주류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화를 찍는구나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극장가를 가기보다는 집에서 OTT나 유튜브로 많이 또 네. 영상을 보니까요. OTT에 이제 좋은 영화도 많고. 그렇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네. 폭삭 속았수다 엄청난 인기들.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려고 넷플릭스 회원 가입하셨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새로운 전법을 썼어요. 뭐냐면 네. 넷플릭스는 전편을 다 올리는 구조잖아요. 이걸 4회씩 올렸어요. 아 잘라서. 그러니까 16부작을 4번씩 잘라서 올린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역설적으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입소문을 한 번 광풍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의 파도를 계속 연쇄적으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홍보 마케팅 효과를 굉장히 뛰어나게 가져갔고 워낙 이제 그 한국 주인공이 68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세대 얘기예요. 지금 아래 세대가 아니고 물론 이제 68년 세대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거기에 4대가 나오는 셈이잖아요. 뭐 그 캐릭터를 같은 배우가 세월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 같은 세대가 보시면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어요. 쟤는 왜 또 나오지? 뭐 이런. 아니 여매라니 왜 이런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 구조도 실험적이기도 하고 마케팅도 새롭게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몇 가지 특수성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한국이잖아요. 다 변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터내셔널 글로벌 순위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저쪽 텍사스에 있는 부모가 뭐 예컨대 뭐 지금 한 60대 부모가 이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공감을 하겠나라고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심파를 몰아치니까 이 몰아치는 심파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그 시청층 등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1위는 못했어요. 1위는 안 됐지만. 일단 자국 내 국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좋고요. 이쪽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봤을 때 이걸 오른쪽으로 지구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지구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쪽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서양전에서 미국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전파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작가가 잘 썼어요. 임상춘 작가요. 저 지금 알 수 없는 여인. 진짜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면서요? 30대 중반의 여성. 제가 이제 추적을 했죠. 40이라는 썰도 있어요. 38. 제가 이제 30대라고 얘기한 건 30대 중후반. 네. 왜냐하면 절대로 30대일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 정서가 드라마의 정서를 제가 지금 60대니까 저는 자신이 임상춘이라는 한 50대 중반의 남자 작가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름도 필명으로 임상춘 이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지금도 있는 영화 잡지 신의 21 이건 뭐 공개해도 되겠죠. 거기에 있었던 듀나라는 영화 비평가가 있었는데 필명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한번 추적했어요. 추정하셨어요? 추적했어요. 그래서 등촌동 어디까지 갔어 집에. 정말요? 추적하려고. 제가 또 파는 기자였기 때문에 저 뒤지는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2명이에요. 듀나가 2명이라고요? 네, 듀나 2명이고 제가 추적하기까지 이건 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남매예요.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 지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임상춘 씨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작가료가 갈 거 아니에요. 한국은 금융실명제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차명 그 계좌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시대에 지금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려면 아는 거죠. 아하.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엄청난 계약 조건이에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 만약에 밝히면 넷플릭스가 몇십 배나 몇백 배의 그 위약금을 내게끔 하는 계약 조건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유명세가 싫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예상은 빛나죠. 50대 중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대 중후반의 여성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알려져 있고 네. 이것도 가짜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가짜일 수 있다고요? 가짜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내 예상이 맞을 것이다 이런 건데 가짜로 3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 지금 포장돼 있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내가 뭐 파벌이라 이런 생각. 임상춘 씨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겠어요. 누군가 과연 임상춘은 누구인가? 왜 혼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네. 만약 가족이 있거나 특히 어머니가 있거나 이러면 자기 딸이나 아들이 이런 드라마를 썼다고 어딘가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요. 옆에서 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사실은 우리 딸이야. 딸이 썼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혼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독신이고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일 것이다. 사실은 임상춘 씨가 쓴 그 폭삭 속았수다는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 정서를 뭐랄까 이렇게 건드리고 우리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정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왜 저 딸이 맨날 사실은 이거 뻔한 얘기예요. 냉장고 열면 엄마가 낮에 왔다 가면서 반찬 다 챙겨주면 그때는 울지만 또 엄마가 직접 들고 오면 왜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냐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김희숙 씨도. 아니, 전 가서 직접 들고 와요. 그래서 그런 정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엄마나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위하는 길인데 말은 그렇게 이쁘게 안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박혜준 씨가 그런 대사를 많이 쳐요. 말 좀 이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런 그 밑바닥 정서를 가장 잘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아마 연결되는 구조로 연결된 고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폭삭 속았수다가 계속 쇼츠로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리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끌려고 댓글이 재밌었어요. 댓글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누군가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단역이든 조연이든.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터지는 거는 동일화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 내 얘기인데, 저거 나랑 내가 어땠을 때 얘기인데라는 동일화를 가져오면 그거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데 동일화를 공통된 세대로 가져갈 때가 있어요. 예컨대 예전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영화 있었잖아요. 네. 50대 남자가 보면 거기 있는 마크 로팔로가 자기 같고요. 네. 20대 여성이 보면 거기 키아 나이틀리가 자기 같고 키라 나이틀리가. 그다음에 그 어린애가 보면 거기 나온 딸이 자기 같은 거거든요. 네. 동일화의 중충화가 성공한 영화는 대체로 극장으로 따지면 500만 가요. 500만에서 700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삭 속았수다가 이제 그런 계층별 동일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누가 아니 저 세대 양관식 같은 남자가 어딨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양관식이었다. 그러고 막 누가 댓글 달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폭발의 지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폭발의 지점이 나문희와 여메란이에요. 초반부에 몰고 가거든요. 네, 할머니하고 어머니. 그럼 그 여메란이란 배우가 거기 약간 미친 배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있어요, 진짜 그분은. 그런 배우하고는 이제 같이 살면 안 돼요. 여메란 씨 우리하고 같이 살 마음 없을 거예요, 선생님. 이 마음속에 있는 광기를 나문희 씨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런 몰입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배우는 몰입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냥 등치시키는 거예요. 정말 묵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연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빠른 선생님.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연기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돼야지라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테이크 1, 테이크 2, 테이크 3 뒤로 갈수록 더 잘하는 배우가 있고 그냥 한 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희 씨 같은 이제 노년의 배우, 이 정말 노익장이 최고인 배우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오늘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지금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역시 선생님의 시선으로 들으니까 또 몰랐던 얘기들이 있네요. 동일화가 폭발 네, 지점이다. 그렇죠. 이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못한 이유가 또 다른 동일화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게 뭐냐면 소년이 온다는 네. 좀 4부작이고요. 네. 그게 글로벌리 지금 많은 그 유럽의 또는 미국의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아이들. 네. 특히 아이가 예컨대 사춘기를 그렇죠. 겪으면서 약간 그 갱단화되고 파시스트화되고 그런 극우적 사고에 물들게 되고 이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유럽 사회하고 미국 사회 엄청 많거든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고. 예. 아시아도 똑같거든요. 그거를 그 동일화를 전폭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가 지금 글로벌 1위로 간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전 위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게 원신 원커트예요. 에피소드 4개인데 에피소드 하나당 그러니까 1시간짜리 이 드라마잖아요. 네. 에피소드가 1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보통은 10시간 몇십 시간 찍어서 편집을 하겠죠. 하는데. 이게 원신 원컷. 원 컨티뉴어스 노컷도 있는데 그 네. 뭐냐면 이제 약간 CG를 붙이고 넣어서 그런 네. 특수 효과를 넣어서 안 끄는 것처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원신 원컷 한 번에 찍은 거예요. 이런 실험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미친 짓이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영화계의 최신 소식 또 볼만한 영화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왜 그러면은 소년의 시간에서는 안 끊고 쭉 이어붙였을까?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아까 1부에서 네. 소년의 시간은 1시간을 보여주면 1시간을 그냥 쭉 찍은 이어서 거죠. 찍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 모든 배우를 한번 연습은 했겠죠. 예. 근데 그 리허설을 할 때 그게 안 되면 몇 번 했겠죠.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뭐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네. 자 이제 찍는 거야. 찍었어. 중간에 NG가 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더 걸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신 원컷으로 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소년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모든 드라마를 모든 영화를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신 건 뭐냐면 카트가 될 때 카트 분할이 될 때 약간 속격으로 해요. 내가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 그냥 인지하게 되죠. 점핑을 우리가. 하고 예. 장면이 전환되니까. 예. 근데 이게 장면이 전환이 아니라 한 번에 찍으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아서 그 리얼리티가 어마어마한 건데 네. 내용 자체가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리얼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좀 있었을 거예요. 소년이 죽였고 네. 누군가를. 제가 예전에 봤던 2006년도 작품, 2009년도 작품인가 그 앤드류 가필드가 나왔던 보이 A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그것도 네, 13살짜리 소년이 자기 그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를 죽인 거죠. 이 아이가 그 영화하고 드라마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소년이 내재해 있는 그 폭력성 그것이 이제 그 집단의 자회가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천성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근데 지금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어쨌든 그 집단 내에서 교육적 과정이나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충적으로 이 아이에게 피폭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진술과 취조와 그리고 주변 환경을 끊지 않는 카메라로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실험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또는 드라마가 네. 현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100%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게 특히 정서적으로. 기계적으로는 반영할 수 있죠. 보여주는 거 사진 찍듯이 보여주는 거니까 저건 우리 현실 그대로 보여준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피사체를 옮겨왔을 때 느끼는 주관적 감정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왜곡했는지 윤색했는지를 스스로 또 판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옮겨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리얼한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영화이다 또는 드라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카메라맨이 쉽게 말하면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어깨에서 어깨로 옮기는 느낌도 들어요.
진짜 이 카메라를 들고 옮기는 같은 느낌이 든다고 화면에서. 시점을 바꿔야 되니까 네. 앵글을 바꿀 때 옮기는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 버드맨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네네. 원신 원컷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명한 촬영 감독 정정훈 씨라고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촬영 감독한테 도저히 내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 영화는 왜냐면 분명히 이 주인공이 야간에 밖에도 나가거든요. 네. 이걸 안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촬영 감독을 모셔서 네. 나랑 영화를 다시 한번 보자 극장에서. 그리고 카트수를 좀 세달라 이랬어요. 근데 역시 나는 한 칸도 못 썼는데 정정훈 촬영 감독이 끝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선생님 제가 한 62컷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했더니 62컷도 무지하게 적은 거예요. 영화에서 있을 수가 없는 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뒤를 따라가다 어떻게 사람의 등뒤를 보여주다가 어떻게 앞을 보여주냐. 그럼 끊었을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거는 너무 쉬운 트릭과 또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트를 연대요 왼쪽을. 그래서 카메라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동선을 짜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안 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신 원컷을 한 컷도 안 자르고 만들 수 있는 드라마가 이번 처음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 매니아층 관객들도 열광하고 있는 거죠. 내용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보이에이를 예전에 봤기 때문에 네. 소년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놀랍진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좀 난 마음이 어두워요. 아이들이 저지르는 비행, 예. 아이들의 어떤 그 문제를 보면서 그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거기에 잘못 반응하고 사회가 이거 굉장히 비관적 사회의 얘기예요. 네.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가 별로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에 있는 누군가가 네. 저한테 왜 안 보냐. 그래서 좀 있다. 좀 늦었죠 제가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폭삭 소가수다하고 이 소년의 시간이 큰 반응을 얻고 있고 네. 이게 넷플릭스의 장점이에요. 이런 드라마들이. 이런 가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세대의 소통? 그리고 오히려? 또 형식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많이 하고. 형식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100편 중에 2편 이런 거 만들고 98편은 또 이상한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만들고 그중에 한두 가지는 이렇게 제작비를 왕창 들이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쪽 시선을 봐주느냐. 네. 폭삭이나 소년의 시간으로 보면 좋은 매체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98개 막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저걸 어떻게 폭삭 소가수다도 제작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작비 들인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장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들이 네. 그 난다 긴다는 배우들이 잠깐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조연 단역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주연급들이 나와서. 네. 주연급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 거기 아주 연기 잘했던 오제니 어머니 찾아보니까 들꽃 영화제 여우주연상 그렇죠. 받은 배우. 요새 연기 잘하는 조연 단역들 보면 들꽃 출신들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들꽃에 후원 좀 해주세요. 오동진 선생님이 하시는 들꽃 영화제입니다. 많아요. 내가 내 배우인데 이런 사람 많죠. 그럼 저도 오미네 씨도 나오고. 네, 저도 막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들꽃 출신이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독립 영화가 그만큼 뭔가 어떤 자양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드라마가 폭삭이에요. 폭삭 소가수다. 아이유는 왜 연기를 잘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젊고 어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젊고 어린 배우는 쉽게 말하면 그 USB가 포맷이 안 됐어요. 네. 디스크 뭐죠? 예전에 그 포맷하는 거예요. 디스켓 넣어서. 이게 포맷이 안 돼서 지금 감정을 넣으면 바로바로 그것을 반응해요. 나이를 먹고 이제 자아가 강해지고 네. 이 자의식이 강해지면 연기가 안 되거나 또 하나 연기에 쪼가 생겨요. 연기 패턴이 똑같아. 자기 스타일이 생겨서. 그렇죠. 코미디만 하거나 악역만 하거나 이러거든요. 이제 이 연기의 스펙트럼 자체가 자기가 좁아져요. 근데 이제 젊은 배우들은 꽂히면 그냥 그게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아이유가 뭐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좋은 배우인데 왜 이렇게 나의 아저씨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젊고 순수하고 아직 어린 싹이기 때문에 자양분이 좋으면 확 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탁월한 뭐 연기 천재, 연기의 재능 이보다는 그 아이유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성이 그렇죠. 그대로 드러나는 연기를 젊고 한다는 순수하니까. 거죠. 네. 여기 이제 저처럼 떼먹고 막 속에 막 악마적 잠시 이런 연기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OTT에서 이렇게 한국 작품들 우리 지난번에 빠친코도 그렇고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도 그렇고 뭐가 하나씩 뜨잖아요. 네. OTT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한국 컨텐츠나 네. 영상들이 뜨는데 영화관에 걸린 우리나라 영화들은 좀 안 부진한 것 같아요. 요새 뭐 이제 지난번에 걸렸던 뭐 제가 말씀드렸네. 어쨌든 그 승부. 네. 네. 이게 바둑 기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조훈현, 승부. 조훈현하고 이창호. 이창호. 그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네. 모티브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 보고 와서 재밌었다는 사람들 좀 있던데. 예. 영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승부를 폄훼할 생각 없고 네. 한 100만쯤 갔어요. 잘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승부에 없는 게 뭐냐면 바둑이에요. 이 영화에서 바둑이 빠졌다고요? 사실은 바둑의 영화를 볼 때 바둑의 기보를 좀 보고 싶거든요. 이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훈현의 행마와 네. 이창호의 행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창호는 버티고 굳히기고 조훈현은 굉장히 화려한 공격 플레이어예요. 빡 들이대는 네. 싸움 바둑 둔 사람이거든요. 싸움 바둑인데 워낙 싸움의 수가 높은 협객이죠. 고수죠. 어마어마한 고수. 근데 이창호가 거기에 대항해서 굳히기 한 거예요. 방어전, 네. 방어진지. 안 나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런 성을 공격하는데 성에 있는 어떤 성주가 안 나와. 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지치는 이런 쪽의 어떤 싸움의 바둑의 어떤 수가 굉장히 묘수가 많은데 네. 그 행마의 묘수를 영화적으로 풀어서 해줬으면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우 지적 퍼즐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제지간에 이런 걸로 좀 맞추다 보니까 바둑이 안 보이네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영화면은 그 스케이트 그렇죠. 자체에 대한 정보가 네. 또 여기서 그렇죠. 같이 플롯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그 외국 영화 중에서 체스 영화 있잖아요. 네, 체스에 네. 그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체스 어떻게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체스를 이렇게 두는지가 나오죠. 한 수를 둘 때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 어떻게 것이고 두는지, 예.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내가 이 수를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거울 속의 거울의 어떤 그런 심리전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 퍼즐 게임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좀 저는 뭐 바둑을 뭐 잘 못 둡니다만 그래도 바둑이요 아시잖아요. 19 팩토리얼. 네. 이 가로 19열, 세로 19열이니까 네, 네. 이 수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보통 한 수를 둘 때 고수들은 한 판을 두잖아요. 미친 거죠. 그걸 머릿속에서 한 판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나는 세 수 이상을 못 보는데. 그래도 세수까지 보시네요, 선생님. 저 인생은 저의 세수예요. 그들은 90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유아인이 귀환을 할까?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이런 생각 좀 했었죠. 네. 그 바둑이 이 두 사람의 조훈현, 이창호 두 사람의 심리적 갈등이나 사제지간의 극복 같은 게 이 바둑 안에 기보 안에 그렇죠, 녹아들어 그렇죠. 있었으면 더 좋았을 또 것이다. 하나 제가 불만이 하나가 네. 원래 이 얘기 시작이 1980년이에요. 극도로 독재가 시작됐던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의 그 바둑의 어떤 그 뭐랄까 유행과 뭐 이런 것도 보여주거든요. 네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왜 독재 시대에 바둑이 유행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왜 거잖아요. 바둑에 빠져 그렇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재 정부가 야구, 프로야구 만들고 네. 그렇죠. 칼라 TV 만들고 그다음에 막 이런 조년 구단이 어디서 승리해 오면 싱가포르나 무슨 중국에서 어떤 고수랑 승리해 오면 카퍼레이드하고 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정치적 백그라운드나 병풍이 좀 약해요. 네. 제가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네.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아하. 이 승부 감독님이 들으시면은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오동진 쌤한테 미리 보여줄 걸 생각하셨을 저를 것 별로 같아요. 안 좋아하지 않아요. 또 주목할 만한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뜻밖에도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아, 이거 좋아하세요, 선생님? 브리짓 존스 아니, 일기? 브리짓 존스 일기 제가 왜 보겠어요. 근데 브리짓 존스가 2001년부터 아마 한 3편 만들어졌을걸요. 네, 브리짓 네. 존스 일기 있었고 이건 저희가 보는 영화인데. 그렇죠. 2004년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네. 그다음에 2016년에 브리짓 존스 베이비. 네. 이렇게 갖고 이제 콜린 펄스와 휴그 랜트가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예. 이 4편인데 뉴 챕터에서는 이제 콜린 펄스가 죽었네. 네, 없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런 저런 진파 로맨스예요. 뭐냐면 연하를 사귀네 그런 거죠. 브리짓 존스가. 왜냐하면 이제 남자 죽고 그렇게 3편까지 두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뭐 삼각관계 있고 뭐 그러다가 코미디였는데 남자 죽고 늙고 네. 또 젊은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젊은 남자의 연애 관계에서 진짜 사랑을 느껴요. 그냥 외로우니까 또 심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 과정이 발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트루 러브가 무엇이냐. 인간이 30대 때와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추구하는데 뒤로 갈수록 진짜 사랑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제야 사랑을 안 할 것 같은데 늙은 거죠. 이런 식의 그 인생의 철학이 좀 담겨져 있는 게 브리짓 존스 일기 뉴 챕터예요. 이거 그래서 뜻밖의 좋은 반응 얻고 있어요. 아하.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지금 비평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국내 그 시사 이후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았다 이런 반응도 있죠. 우리 2001년도에 브리짓 존스 보면서 좋아했던 로맨틱 코미디 좋아했던 팬들이나 배우나 영화 만든 분들이 다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 다 같이 성숙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보는 걸까요? 제가 지금? 르네 제리거를 3번 만났어요. 네. 3번 인터뷰. 뉴욕에서 한 번 인터뷰했고 어디 해외에서 또 인터뷰했고 국내에 들어와서 인터뷰했을 때 제가 감동했던 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우리 만났다며. 선생님 감동하셨겠네요. 르네 제리거가 우리 만났어요. 우리가 만났다며. 우리 아는 사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산 영화 됐다 그랬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막 사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기자 자존심에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지금이라면 막 해서 SNS에 올렸을 텐데. 국내 안 들어오나? 이번에 들어오면 나는 당신을 안다. 뭐 그렇죠. 이번엔 선생님께서 먼저. 네. 착한 여자예요. 착한 여배우고 제가 겪었던 르네 제리거는 착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밝아요. 네. 외모가 진짜 그래요. 네. 지금도 나이 든 외모도 약간씩 좀 땡긴 것 같긴 한데 왜 아니겠어. 수술을 약간 하긴 했는데 왜 아니겠어요. 여배우들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 이번에 특히 젊은 남자하고의 로맨스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그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주인공 여자가 극 중에서 50대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아파트 비번이 자기 나이 앞에 두 자리하고 자기 남자친구 두 자리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지금 없어. 젊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할 때 30대가 있었으면 하잖아요. 내가 55야. 5538 이렇게 하는 거. 희망사항을 뒤에 붙여서. 내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웃었거든요. 야, 저 괜찮다. 그럼 난 62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여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연하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농담으로. 그렇죠. 그리고 연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네, 능사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 희망사항은 뭐. 그거 좋고요. 선생님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마리아 칼라스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네, 안젤리나 졸리. 근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제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들꽃 영화제 후원 감사 콘서트, 아하. 듣는 영화 보는 음악회 이거 한다고 막 포스터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4월 27일 날 하고요. 일요일이에요. 노무현센터에서 하고요. 네.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뭔가를 제가 리워드를 할 게 없어서 책도 드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했습니다만 팟칼럼니스트 김태훈 씨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하는 네. 요새 이제 약간의 말에 약간의 병적인 어떤 강박증이 생겨서 한 번 말하면 한 20분 떠드는 팝에 관해서는 거의 그냥
그렇죠. 신의 진짜 경지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컴플리트 언노운이나 네. 도어즈 같은 영화 재개봉하기도 음악 했었구만. 영화로. 음악 영화의 음악을 저희가 틀어드리면서 네. 음악에 대한 얘기, 그 가수나 뮤지션에 대한 얘기, 시대에 대한 얘기. 아마 한 2시간은 금방 가실 텐데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후원해 주신 분은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사실 제 속마음은 뭐냐면 그 후원을 안 하는 사람은 오셔서 후원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서 후원하고 후원자 네, 자격으로 그렇죠. 들어가면 되죠. 후원했는데 또 해도 돼요. 뭐 이런 거죠. 아하. 일종의 이제 이 후원 마케팅인데 네. 제가 사실 이런 걸 기획할 때 이런 얘기 했더니 제 주변의 스텝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욕 먹으세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 콘서트 하라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시면 좋고요. 그 노면센터 한 120석 정도 돼요. 네, 충분히 자리 있으니까. 선생님 그리고 브라질 한국영화제가 네. 상파울로 가신다는 건 네. 어떻게 진행되고 6월 있나요? 10일부터 할 거고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할 거고 광복 70주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밀정, 암살, 이것도 봉오동 전투에서 한국의 정말 피 끓는 그 독립운동의 역사도 보여주고 네. 새로운 한국 영화들 다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한 22편 정도 지금 라인업은 다 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 네. 환율과 이것도 주고받는 레터가 지금 굉장히 많죠. 이거 선생님이 선정한 한국 영화 22편? 네. 네,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이거. 거기에는 뭐 독립 영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컨대 인정받지 못했던 대가족 같은 영화도 있어요. 저는 대가족 같은 영화도 브라질 관객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산의 문제가 그렇게 아픈지 이산의 문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네. 것들을 대가족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다양한 한국 영화를 보여주고 남미의 시장을 새로운 한국 정부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브라질만 해도 2억입니다. 네. 네. 2억 시장을 지금 내팽겨 두고 있기 때문에 개척하러 제가 먼저 가시는군요.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워지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